네, 빌딩 시스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건축 설계 도면에서 건축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계 협업과 관리입니다. 설계 협업. 여기서 말하는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결국에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게 되면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설계 부분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특히 계획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협업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건축은 설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 설계도 있고 기계 설비도 있고 전기, 토목, 조경, 인테리어,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들이 함께 모여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협업의 정의를 일단 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공통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결과물로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 설계가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 시스템이나 설비 시스템, 전기 시스템, 그리고 토목 분야, 그 다음 조경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고 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한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획 설계에서 다시 반영이 돼서 발전된 방향으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기본 설계 도면이 되는 거고요. 이 기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까지 가게 됩니다. 인허가를 위한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법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허가가 나오면, 그 인허가 단계 이후에는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기 위해서 앞에는 그러니까 인허가 단계를 위한 계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법규적인 거나 이런 것들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실시 설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시 설계 건축 도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구조 도면, 설비 도면 이런 것들이 또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에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협업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건축 설계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구조에서 발생한다던가 설비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계획 설계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개선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의견을 따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건축 계획에서 디자인을 크게 훼손하거나 변경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디자인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설계를 다시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손해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계획 설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법규적인 거를 우리가 다 고려해서 계획 설계를 끝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인허가 단계에서 법규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대지는 3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이러면 건물을 2층으로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야 될 거고요. 구조적으로도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구조도 달라져야 될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3층으로 못 올라가는 면적을 지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던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것들이 전면적으로 수정된다던가 지하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설비가 더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등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기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표현은 리스크 관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뭐 구조적으로 보면 캔틸레버를 3m 정도 돌출시킨 형태로 건물을 디자인하고 싶었는데 불구하고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조를 캔틸레버로 3m를 만들 수가 없다. 또는 높이를 또는 층고를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또는 이게 구두상으로나 또는 문서상으로 건축 도면상으로 전달이 잘 안 되게 되면 발생하는 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IPD라고 부르죠. 그래서 통합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이러한 통합설계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BIM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BIM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BIM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설계 협업과 관리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BIM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BIM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건축 시스템들을 통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그 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BIM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지 접목시켜서 이것을 실제로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문제점들은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설계 관리를 위해서 부분별 협업 그리고 리뷰를 하는 포인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 우리가 설계 부분만 놓고 보면 사전 설계,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기획 설계 단계까지는 별다른 참여를 엔지니어들이 하지 않습니다.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이 단계의 건축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전 설계에서는 프로젝트 사전 준비, 이거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밍.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획 설계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단계에서는 사전 설계와 기획 설계 그리고 계획 설계 일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획 설계까지를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획 설계의 초기 단계까지를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부르는 항목들은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굉장히 초기 단계,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면 작업을 하기 전에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들 그리고 자료들을 취합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전 준비, 자료 조사, 사업성 검토, 계약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고, 기획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지 조사를 하고 건축적 의도를 명확히 하고 설계 목표를 수립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설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컨셉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컨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컨셉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는 보시다시피 엔지니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단계에는 엔지니어가 참여하지 않는 단계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건물을 지었을 때 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고려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도면을 그렸을 때 실제로 건축 도면이 그려지고 어느 정도 그려지고 나야 여기에 필요한 구조나 설비들이 결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수립이 된 다음에 시스템 부하라던가 여기서 얘기하는 설비들이 어느 정도의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제품을 사용할지,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로 할지 또는 RC 구조로 할지, 뭐 강구조, 철골 구조로 할지, 조적조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이 계획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엔지니어링 파트와의 협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게 현실성 있는 건물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기본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스펙을 갖는 어떠한 제품을 사용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허가를 넣게 되는데 그 단계를 우리가 기본 설계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써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 보면 기획 설계를 당연히 하고요, 설계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도면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와 견적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설비 파트로, 여기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할게요. 설비 파트로 넘어가면 열원, 공조, 위생, 제역 등등등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계획에서 기본으로 넘어오게 되면 필요한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픽스가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안방의 면적은 얼마다, 안방에 뭐 추가적으로 뭐 화장실이 있다면 거기에 위생설비나 이런 것들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안방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계 제품은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구조 쪽으로 또 넘어가서 이러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확한 설계가 나오는 과정에서 계획 단계에서는 난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안 되네 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협업을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내가 이런 스펙을 갖고 이런 능력을 갖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를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뒤늦게 기본 설계 단계에서 구조를 다시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구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결국엔 하중이죠. 그럼 그 하중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체육관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 체육관이 어떤 체육관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떠한 제품 장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대충 그냥 뭐 평당 3톤 정도의 무게를 견디는 설계를 할 건지 또는 평당 10톤을 견디는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면 할수록 구조 설계하는 쪽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구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런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중에 뒤늦게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토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하를 우리가 10평을 팔지 100평을 파야 될지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용적인 것들이 차이가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토목공사를 하는 구조도 달라질 수 있고 공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공사비에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할수록 우리는 유리한 조건에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허가가 결정되고 나서는 실시 설계에 넘어가게 되면 앞에는 어디까지나 계획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하면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여기에 써있지 않지만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공 파트입니다. 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면인 거예요. 실시 도면은 결국에 실시 설계라고 하는 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시공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실시 설계 도면이나 시방서, 내역서로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사비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공사하는 기간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시공성 측면에서 이게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 예를 들면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부재의 크기라던가 예를 들면 철골 구조라고 하면 이 철골의 크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 반입하는 방법, 운송하는 방법, 이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법 등등등이 결정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공사와 협의하에 다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정형 건축물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 비정형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구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설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를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공면을 구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 시공사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구현할 수도 있고 구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계산했던 공사 기간보다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공법도 여기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철골 구조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철골이라고 하는 걸로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철골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업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조율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CM이라고 하는 파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CM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실제 시공 건물이 지어지는 전 과정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파트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IM이에요. BIM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좀 더 현실성 있는 설계를 3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이라던가 아니면 비용적인 문제, 그 시공상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차원으로 모델링 된 거를 서로가 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D로 돼 있는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도 잘 되고 뒤늦게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 파트가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면서 이 관리를 위해서 BIM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많이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래서 각 설계 단계별로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생산의 문제, 그 다음에 대기되거나 지연, 시공상의 이제 공기 지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어떠한 도면을 많이 만들어낸다던가 서류를 많이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그러니까 추가적인 작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에서는 프로세스가 한 방향으로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다가 피드백 돼서 되돌아오고 가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죠?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인력 낭비,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거기에 비용도 낭비가 되고, 그다음 재고. 내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짓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10톤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들었는데 실제 지었더니 이게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어. 만약에 8톤밖에 안 썼어. 그럼 2톤이 남았어. 그럼 이 2톤이라는 돈만큼 불필요한 재고가 남은 겁니다. 손해를 보겠죠. 그죠? 그 다음 재설계라고 하는 거는 설계 변경입니다. 갑자기 그 건축주가, 발주자가 생각이 변했어. 처음에는 뭐 캔틸레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뒤늦게 가니까 캔틸레버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 그러면 공사비를 줄이려면 캔틸레버를 안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비정형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변경하고 싶다. 또는 뒤늦게 가서 내가 창고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뭐 이런 다양한 요구 조건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간단하게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변경이 안 되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함에 의해서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기획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계획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획 단계랑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과 공사 기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까지는 어느 정도 건축가와 그 다음 건축주의 의견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기본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설계는 거의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실시 설계로 넘어가면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반면에 시공상의 문제점들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약간씩은 다르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한다. 결국에는 나중에 경험 많은 건축가들이 설계를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건축가가 조율을 잘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건축주랑 협의를 잘하고 엔지니어링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결국에는 협업을 잘하는 게 되겠죠. 협업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해줘야 좋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2D 기반 설계와 BIM 기반 설계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BIM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했지만 2D에서는 아무래도 도면을 보고 그 다음에 문서로 정리된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어져 있는 상태의 3D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발생하는 오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됩니다. 의사소통상의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3차원으로 보여주면서 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문제 해결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BIM 설계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BIM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면 도면이 있고요. 도면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설계 정도가 끝나고 나면 이걸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3차원으로 모델링 된 거를 가지고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성능이 건축물의 성능이 나오는지를 판단한다고 하면 BIM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설계 안에서 이거를 수정하는 과정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설계를 하다가 평면, 인면, 단면을 이미 다 그리고 나서 3차원으로 모델링을 만약에 스케치업으로 했다면 그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하고 나서 나중에 투시도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그림의 투시도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면을 고치죠. 인면을 고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평면을 고쳐야 되고 평면을 고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단면을 고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에너지 소모가 많죠. 시간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BIM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2D 평면 작업과 3D 모델링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델링함과 동시에 3D로 내가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이 완성되기 전에 내가 나의 의도에 맞게 설계안을 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면이 완성됨과 동시에 3차원으로 3D가 완성이 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건축물의 성능을 완성하는 단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인 거죠. 넘어가서 이 그림이 이제 BIM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설계 단계가 쭉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있을 때 BI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회색 점선으로 나온 게 BIM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많습니다. 반면에 뒤로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업무량이 줄어요. 이 이유는 기존에는 그 다음 기획,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많은 걸 고려하지 않아요. 협업도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시 설계 단계에 가서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나중에 설계도 바꿔야 되고 설비도 바꿔야 되고 구조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실시 설계 단계에서 가장 높아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설계 변경도 빈번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를 보게 되면 변경 용이성이라고 하는 건 설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은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실시 설계 단계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설계 변경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설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버렸고 설비도 결정이 나버렸고 구조도 결정이 나버린 상태에서 결정돼 있는 거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설계 변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먼저 해결할 수 있으면 엄청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미리 해야 되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 BIM에서는 없는 용어이지만 기본적으로 2D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 설계 단계에 할 일을 기본 설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그 대신에 변경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런 변경이나 고쳐야 될 일들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던 IPD라고 하는 통합 설계가 필요하고 통합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BIM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IM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건축, 생애, 건축물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건축물, 빌딩의 전생의 주기 안에서 건물이 처음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지어지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나중에 이 건물을 부수는 단계까지의 전생의 주기에서 BIM이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BIM 기반 프로세스의 특징과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 문제점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BIM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엔지니어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도 BIM이라는 걸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이 많은데 반해서 아직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부 이제 이런 BIM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점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설계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뭐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닐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빌딩 시스템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